8장 가드의 패입니다. 가드의 패. 집에 닥친 새로운 재앙에 대해 다행히 아무것도 모른 채 프로스 양은 꼭 사야 할 물건들의 가지수를 마음속으로 세면서 좁은 거리를 요리조리 지나 뽕네프를 따라 강을 건넜다. 그런 저씨가 바구니를 들고 길에서 걸었다. 그들은 지나치는 상점 대부분을 좌우로 들여다보면서 북적북적 떼지어 몰린 사람들이 없는지 살폈고 몹시 흥분해서 떠드는 무리가 보이면 바로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몹시 싸늘한 저녁이었다. 안개 자욱한 강은 이글거리는 불빛 때문에 눈에도 흐릿하게 보이고 시끄럽게 울려대는 소음 때문에 귀에도 흐릿하게 들렸으니 바지선이 정박한 곳에서 대장장이들이 공화국 군대를 위해 총기를 만드는 중이었다. 감히 그 군대에 농간을 부리거나 혹은 그 안에서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한 자에게 화가 미칠진저. 여기도 설명이 있습니다. 전투에서의 패배는 종종 공화국에 대한 죄로 간주되었다. 전투에서 패배한 사령관들, 대개 과거 귀족 출신이었던 자들은 적군과 동조했다는 혐의로 파리에 소환되어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1793년에서 4년 사이에 일부는 기요틴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화가 미칠진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자는 특수염을 기르지 말았어야 할지니 국민 이발사가 그들을 말끔히 밀어버렸기 때문이다. 프로스 양은 식료품 몇 가지와 램프용 기름을 구입한 다음 그들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떠올렸다. 그녀는 포도주 상점 몇 군데를 눈으로 기웃거리다가 충실한 공화주의자 고대의 브루투스, 여기도 설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식당이나 상점들에서 혁명과 관련된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절의 유명한 공화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를 암살한 마르쿠스 유나우스 브루투스와 로마 공화국의 초대 집정관이었던 루카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이름이 인기였다. 그랬네요. 고대의 브루투스라는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충실한 공화주의자 고대의 브루투스라는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한때 튀일리 궁전이라 불리었던 국립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전체적인 모양새가 마음에 들었다. 지금까지 지나온 다른 동종 상점들보다 분위기가 조용했고 이곳 역시 애국지사들의 모자로 붉기는 했지만 다른 곳만큼 붉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프로스 양은 그런 지시에게 물어보고 생각이 같다는 걸 확인한 뒤 자신의 호위병과 함께 충실한 공화주의자 고대의 브루투스로 들어갔다. 침침한 불빛,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낡은 카드와 누런 도미노로 게임하는 사람들, 가슴과 팔을 훤히 드러내고 금댕으로 시커매진 모습으로 소리내어 잡지를 읽고 있는 노동자, 그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몸에 찼거나 다시 차려고 옆에 놓아둔 무기들, 당시에 유행하던 어깨가 올라가고 털이 복슬복슬한 검은색 짧은 재킷 차림으로 엎드린 채 자고 있어 마치 그 모습이 잠든 곰이나 개처럼 보이는 손님 두세 명. 이런 장면들을 대충 눈에 넣으면서 두 이방인 고객은 카운터로 다가가 원하는 물건을 제시했다. 그들의 포도주가 계량되는 동안 한 남자가 구석에서 다른 남자와 헤어져 그곳을 나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가는 길에 프로스 양을 마주해야 했는데 그가 그녀와 마주하자마자 프로스 양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손뼉을 쳤다. 즉각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가 의견 차이를 주장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했다. 다들 누군가 쓰러지는 장면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본 건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빤히 쳐다보면서 서 있는 장면이었다. 남자는 외관상으로는 영락없는 프랑스인의 철저한 공화주의자처럼 보였고 여자는 틀림없이 영국인이었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결말 앞에서 충실한 공화주의자 고대의 브루투스 신봉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그것이 무언가 굉장히 수다스럽고 시끄러운 반응이었다는 정도만 들렸을 뿐 설령 프로스 양과 그녀의 호위병이 온 길을 쫑거 세우고 들었다 해도 그들에겐 히브리어나 갈대아어처럼 들렸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듣고 말고 할 기도 없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브로스 양만 놀라고 당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짓이 역시 그 나름의 개인적인 이유로 더없이 어리둥절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브로스 양에게 비명을 지르게 한 장본인이 말했다. 그는 나지막했지만 짜증과 퉁명스러운 섞인 목소리로, 그것도 영어로 말했다. 오우 솔로몬, 우리 솔로몬. 브로스 양이 다시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그렇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소식도 없더니 여기서 늘 만나는구나. 솔로몬이라 부르지 말아요. 나를 죽일 셈이요? 남자가 주위를 살피면서 겁먹은 태도로 물었다. 내 동생, 내 동생. 브로스 양이 눈물을 왈칵 쏟으며 외쳤다. 누나가 지금껏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모진 질문을 하는 거니? 그럼 그 오지랖 넓은 입이나 다물어요. 솔로몬이 말했다. 내게 할 말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요. 포도주 값부터 내고 나와요. 이 남자는 누구요? 브로스 양은 어느 모르나 다정하지 않은 남동생을 향해 애정과 낙담으로 가득한 머리를 저으면서 눈물 속에 말했다. 그런 짓이란다. 이 사람도 나오라고 해요. 솔로몬이 말했다. 저치는 왜 유령 보듯 하지? 확실히 표정으로 보건대 그런 짓이는 그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브로스 양은 눈물 범벅으로 간신히 손가방을 더듬어 포도주 값을 지불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솔로몬은 충실한 공화주의자 고대의 브루투스 추종자들에게 다가가 프랑스어로 몇 마디 해명했고, 그러자 다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 자, 솔로몬이 어둑한 길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원하는 게 뭐요?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데 이렇게 누나한테 어떻게 누나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니? 브로스 양이 흐느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고 살가운 표현도 없고. 자, 젠장. 자, 솔로몬이 브로스 양의 입술에 근성으로 입을 맞춘 뒤 말했다. 이제 됐어요? 브로스 양은 그저 고개를 젓고는 말없이 흐느낄 뿐이었다. 내가 놀랍기를 기대한다면 그녀의 남동생 솔로몬이 말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누님이 여기 있는 줄 진작 알았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거의 알아요. 정말로 나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 아니라면 내가 보기엔 반점은 그런 것 같은데 얼른 누님 가던 길이나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게 놔둬요. 바빠요. 공무 수행 중이라서. 내 영국인 동생 솔로몬이 브로스 양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보며 한탄했다. 고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자질을 지녔던 네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공무 수행 중이라니. 그것도 이런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을 볼 바엔 차라리 내가 뭐랬어? 남동생이 버럭 끼어들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죽일 셈인 게지. 친누나 때문에 용의자로 찍히게 생겼네. 이제 막 자리 잡은 판에.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지. 브로스 양이 외쳤다.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누나가 다시는 널 보지 않으마. 우리 솔로몬, 지금까지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테지만 누나한테 다정하게 한마디만 해주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노여움이나 서먹한 감정이 없다고 해주렴. 그러면 더는 너를 잡지 않을게. 착한 브로스 양, 마치 둘 사이가 멀어진 것이 자기의 잘못인 듯, 마치 로리 씨가 수년 전 소호의 조용한 길모퉁이에서 이 소중한 남동생이 그녀의 돈을 탕진하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않았다는 듯. 하지만 그는 설령 그들의 상대방 잘잘못과 입장이 뒤바뀐 처지였다 해도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마지못해 인심 쓴다는 듯 다정한 한마디를 건넸는데, 갈로 속에 이는 전 세계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정한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 순간 크런치씨가 그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더니 탁한 목소리로 예기치 않게 다음과 같은 특이한 질문을 하며 끼어들었다. 거기 뭐 좀 물어봅시다. 당신 이름이 존 솔로몬이요? 아니면 솔로몬 존이요?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불신을 품고 그에게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그는 한마디도 없었던 터였다. 어서요. 크런치씨가 말했다. 시원하게 말해봐요. 어서. 존 솔로몬이요? 아니면 솔로몬 존이요?
이분은 당신을 솔로몬이라 부르는데 이름을 모를 리 없겠지 누나니까. 그런데 그게 나는 당신을 조온이라고 알고 있거든. 어느 이름이 먼저요? 그리고 프로스라는 성 말이야.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바다 건너에서는 그 성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요? 글쎄 나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바다 건너에서 당신 성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요? 그렇소. 하지만 세 음절 이었다는 건 맹세할 수 있지. 그렇다고? 그렇소. 다른 한 명의 성도 세 음절이었고 난 당신을 알아. 당신은 첩자였고 베일리의 정인이었어. 거짓말의 아버지이자 당신 아버지인 사탄의 이름으로 그때 뭐라고 불렸소? 바사드. 다른 목소리가 치고 들어왔다. 그 이름이 맞다는데 1,000파운드 걸겠어. 제리가 소리쳤다. 치고 들어온 사람은 시드니 카튼이었다. 그는 승마용 코트 자락 아래로 뒷짐을 지은 채 마치 올드 베일리에 서 있을 때처럼 무심하게 그런 듯이 곁에 서 있었다. 놀라지 마세요. 친애하는 프로스 양. 로리 씨도 놀라긴 했지만 저는 어제 저녁에 그분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모두 좋아질 때까지 또는 제가 쓸모 있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합의했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동생분과 잠시 담소를 나눴으면 했어요. 바사드 씨보다 일자리가 번듯한 동생을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프로스 양을 위해서라도 바사드 씨가 감옥의 양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양은 당시의 간수들 사이에서 첩자를 뜻하는 언어였다. 첩자는 창백했던 얼굴이 더더욱 창백해지면서 그에게 따졌다. 어떻게 감히 내게? 내가 말해드리지. 시드니가 말했다. 우연히 당신을 보았거든, 바사드 씨. 1시간쯤 전에 콩시에르주리 감옥의 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그곳에서 나오더란 말이지. 당신 얼굴은 기억하기 쉽게 생겼고 나는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하거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당신을 보게 되니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쪽도 잘 알다시피 당신이랑 지금 아주 불운한 상황에 처한 어떤 친구의 불행을 엮어서 생각할 이유도 있고 해서 뒤를 밟아봤지. 그쪽을 뒤따라서 여기 포도주 상점으로 들어왔고 가까이 앉았어. 당신의 거침없는 대화에서나 당신 추종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떠도는 소문에서나 그쪽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전혀 힘들지 않게 추론이 되더군. 그리고 차츰차츰 내가 무작정 했던 일이 어떤 목적의식을 띠게 되더란 말이지. 바사드 씨. 어떤 목적의식이란 말이오? 첩자가 물었다. 그런 건 길거리에서 설명하기엔 번거롭고 또 위험할 수도 있지. 그러니 조용한 곳에서 나랑 몇 분간 이야기 나누지 않겠소? 예를 들면 텔슨은행 사무실 같은 곳에서? 협박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소? 그럼 내가 거길 왜 가야 합니까? 어허, 바사드 씨, 대기 모른다면 나는 말할 수가 없지.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선생? 첩자가 머뭇머뭇 물었다. 내 말을 똑똑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바사드 씨, 그렇소? 카튼의 무심하고 저돌적인 태도는 그가 은밀히 염두에 둔 일을 처리할 때나 이런 부류의 인간을 상대해야 할 때 그의 기민함이나 수완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노련한 눈은 기회를 포착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 봐, 내가 뭘 했어? 첩자가 누이를 비난 섞인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다. 만약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 누님 때문이요. 이런 바사드 씨, 시드니가 외쳤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면 안 되지. 내가 당신 누님을 무척 존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서로 만족스러울 작은 제안을 이렇게 유쾌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요. 나와 함께 은행으로 가겠소? 하실 말씀이 뭔지 들어는 봅시다. 그래요. 같이 가겠소. 우선 당신 누님부터 안전하게 집 근처 길 모퉁이까지 모셔다 드립시다. 제가 팔을 잡아드리죠. 프로스 양. 이런 시간에 아무 보호 없이 밖에 나다니시기엔 이곳은 썩 좋은 도시가 못 됩니다. 그리고 동행자께서 바사드 씨를 아는 것 같으니 저분도 우리와 함께 로리 씨 댁에 가도록 청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가시죠. 프로스 형은 그녀가 시드니의 팔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제발 솔로몬을 해치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그의 팔에 강인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그의 손에 일종의 영감이 있었음을, 그것이 그의 가벼운 태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고귀하게 변화시켰음을 그로부터 얼마 뒤에 떠올렸고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억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애정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남동생이 행여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시드니가 친절하게 안심시켜주는 말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신이 본 모습에 온당한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그들은 길모퉁이에서 그녀와 헤어졌고 카트니 로릿이 거처로 그를 이끌었다. 걸어서 몇 분 거리였다. 존 바사드 혹은 솔로몬 프로스가 그의 곁에서 걸었다. 로릿이는 막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장작개비 한두 개가 기분 좋게 타고 있는 불가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좀 더 젊었던 텔슨의 노신사,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도버의 로열 조지 호텔에서 시뻘건 석탄불을 들여다보던 그 모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가 낯선 이를 보고는 다소 놀라운 기색이었다. 프로스 양의 남동생입니다, 선생님. 시드니가 말했다. 바사드 씨라고 합니다. 바사드? 노신사가 되풀이했다. 바사드? 이름이 뭔가 낯이 익는데 얼굴도 그렇고? 내가 눈에 띄는 얼굴이라고 했죠, 바사드 씨. 카튼이 태연하게 말했다. 앉으시죠. 그는 자신도 의자에 앉은 뒤 얼굴을 찌푸리며 그 재판에서 증인이었습니다. 라는 말로 로릿이에게 필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로릿이는 극각 적각 기억을 되살렸고 굳이 혐오감을 감추지 않은 표정으로 새로운 방문객을 쳐다보았다. 브로스 양이 바사드 씨를 알아보더군요. 선생님도 들으셨던 다정한 남동생이 이분이랍니다. 시드니가 말했다. 바사드 씨도 관계를 인정했고요. 좀 더 나쁜 소식으로 넘어가죠. 다네이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노 신사가 대경 실체감에 외쳤다. 무슨 소리요? 불과 2시간 전에 내가 나설 때만 해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몸이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에게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체포됐습니다. 그게 언제죠, 바사드 씨? 지금 막 그랬겠죠. 이미 체포되었다면. 바사드 씨는 이쪽에서 최고의 군의자입니다, 선생님. 시드니가 말했다. 저는 바사드 씨가 포도주 한 병을 비우면서 동료이자 형제인 어떤 양에게 말하는 걸 듣고 체포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전령들과 문 앞에서 헤어졌고 수위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걸 봤답니다. 그가 다시 체포되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양은 첩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로릿의 사무적인 눈은 말하는 이의 얼굴에서 이점에 대해 왈가왈부 해봤자 시간 낭비임을 파악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침착한 태도에 무언가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을 다잡고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자, 저는 시드니가 그에게 말했다. 마네트 박사님의 명성이나 영향력이 내일도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그가 내일 다시 재판을 받는다고 했죠, 바사드 씨? 예, 그럴 겁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로릿이 마네트 박사님께 이런 체포를 막을 힘이 없다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미리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않소, 로릿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습니다. 박사님이 사유와 얼마나 동일치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그렇구려. 로릿이가 심란한 손을 탁자에 대고 심란한 눈은 카튼을 바라보면서 인정했다. 간단히 말해서 시드니가 말했다. 지금은 필사적인 판돈을 걸고 필사적인 게임을 벌이는 필사적인 때입니다. 박사님은 이기는 게임을 하게 합시다. 저는 지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의 목숨도 한 푼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떠받들려 집에 온 사람도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제가 차지하려고 마음먹은 판돈은 콩쉐르 주리에 있는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따려고 마음먹은 그 친구는 바사드시고요. 그러려면 패가 좋아야 할 거요, 선생. 첩자가 말했다. 그럼 한번 훑어보죠. 제가 지은 패가 어떤지 로릿이 제가 어떤 놈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브랜디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의 앞에 브랜디가 놓였고 그는 한 잔을 쭉 들이켰다. 이어 다시 한 잔을 들이킨 뒤 사려 깊은 병을 옆으로 치워두었다. 사려 깊게 병을 옆으로 치워두었다. 바사드 씨, 그가 정말로 카드 패를 훑어보고 있는 것 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감옥의 양이자 공화국 위원회의 특사
어떤 때는 간수, 어떤 때는 죄수, 언제나 첩자에다 비밀정보원, 영국인이라는 이유로 이곳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인물이지. 영국인은 성격상 프랑스인보다 위정교사 혐의를 덜 받으니까. 그런 그가 고용인들한테 가짜 이름으로 행세했단 말이지. 이만하면 썩 괜찮은 카드지. 바사드시. 지금은 프랑스 공화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그가 예전에는 프랑스의 적이자 자유의 적인 영국 귀족 정부를 위해서 일했어. 이만하면 훌륭한 카드지. 의심이 난무하는 이런 지역에선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 아직도 영국 귀족 정부의 녹을 받아먹는 바사드시가 사실은 피터의 첩자라는 것. 이 피터는 윌리엄 피터, 그 영국의 정치가로 프랑스 혁명 시기에 영국의 수상을 지냈다고 되어 있네요. 그 피터의 첩자라는 것, 공화국 깊숙이 웅크린 어마어마한 적이라는 것, 그토록 소문은 무성한데 찾기는 힘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주체이자 영국의 반역자라는 것. 이만하면 불패의 카드지. 내가 어떤 패를 지었는지 따라오고 있어, 바사드시. 무슨 내기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첩자가 다소 불안한 눈치로 대답했다. 내 에이스 패는 이거요. 바사드시를 가장 가까운 구역위원회에 고발하는 것. 당신 패를 훑어보시오, 바사드시. 어떤 패를 손에 쥐었는지 서두르지 말고. 그는 브랜드병을 가까이 당겨 다시 한 잔을 따른 뒤 쭉 들이켰다. 보아하니 첩자는 그가 이렇게 마시대다가 술김에 당장 자신을 고발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그걸 보고 그는 다시 한 잔을 따라 들이켰다. 천천히 패를 살펴봐요, 바사드시. 시간은 넉넉하니까. 그가 가진 패는 카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었다. 바사드시는 시드니 카튼조차 알지 못했던 지는 패를 쥐고 있었다. 자신이 영국에서 위정에 나섰다가 너무 많이 실패한 나머지 명예로운 직장에서 쫓겨나 그곳에 일자리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기밀이나 첩보활동 따위는 우리 영국인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폄하한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예로운 직장에서 쫓겨나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받아들인 것을 바사드는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영국인 동포들 사이에 미끼를 던지고 엿듣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미끼를 던지고 엿듣는 일을 했다. 지금은 타도된 정부 아래서 자신이 생탕토안과 드파르주의 포도주 상점을 염탐한 척자였다는 것. 마네트 박사의 투옥과 석방과 과거사에 대해 잠시 경찰에게서 정보를 얻어 드파르주 부부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터보려고 시도했던 것. 드파르주 부인에게 그 정보를 써보았다가 그들과 무척 어색하게 헤어졌던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여인이 자신과 대화할 때 뜨개질을 하고 있었으며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를 불길하게 쳐다보던 것을 기억할 때면 그는 언제나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그 이후로도 생탕토안 구역에서 그녀가 몇 번이고 거듭거듭 뜨개질한 장부를 꺼내어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러면 기요틴이 가차없이 그들의 목숨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도 본토였다.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듯 그 역시 자신이 결국 안전하지 않다는 것, 도주는 불가능하다는 것, 자신이 기요틴 칼날의 그림자 아래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군림하는 공포정치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단히 변절과 배신 행위를 해왔지만 말 한마디면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고발당하면, 그것도 조금 전에 마음속에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제목으로 고발당하면 그 무자비한 성격을 익히 보아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여인이 죽음의 장부를 꺼내어 그의 마지막 삶의 기회마저 짓밟아 버릴 것이 뻔했다. 첩자들은 모두 쉽게 급에 질린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그가 손에 쥔 펜은 한 장씩 넘겨볼 때마다 안색이 낯빛으로 변하기에 충분한 줄줄이 나쁜 카드였다. 손에 쥔 패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시드니가 더없이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치실 거죠? 저기 말입니다, 선생님. 첩자가 로리 씨를 향해 비굴하기 거지없는 태도로 말했다. 선생님처럼 연륜과 인정을 두루 갖추신 신사분께서 부디 연배가 훨씬 아래인 저 신사분께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지금 말한 에이스패를 단념할 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첩자이고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직업으로 여겨진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요.
하지만 이 신사부는 첩자도 아닌데 왜 스스로 위신을 떨어뜨리면서 첩자처럼 행동하는지요? 나는 에이스패를 쓸 겁니다. 바사듯이. 카튼이 직접 대답하면서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아무 주저 없이 이제 곧 두 분 신사날이 부디 희망컨대 첩자가 어떻게든 로리 씨를 대화에 함께 엮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저희 누님을 생각하신다면 당신 누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남동생한테서 마침내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지. 시드니 카튼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선생? 그 점이라면 완전히 마음을 정했어. 첩자의 사근사근한 언변은 거의 과시적인 거친 의복이나 아마도 평소의 형태와 몹시 부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런 말솜씨조차 불가해한 카튼 앞에선 그보다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들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이 인물 앞에선 도저히 통하지 않았으니 이 대목에서 그는 더듬더듬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첩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동안 카튼이 앞서 그랬듯 카드패를 숙고하는 태도로 말했다. 맞아. 지금 다시 보니 아직 열거하지 않은 꽤 괜찮은 카드가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당신 친구이자 동료 양 말이요. 시골 감옥에서 풀 뜯는 중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 자가 누구였더라? 프랑스인이요. 선생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첩자가 재빨리 말했다. 프랑스인이라 그래? 카튼이 그 단어를 그대로 따라했지만 마치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생각에 잠긴 채 되풀이했다. 뭐 어쩌면 그럴지도. 맞아요. 장담합니다. 첩자가 말했다.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카튼이 이번에도 기계적인 태도로 되풀이했다.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맞아. 중요하진 않지. 그래. 하지만 얼굴이 낯익거든. 그럴 리가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첩자가 말했다. 그럴 수가 없다. 시드니 카튼이 다시 잔을 채우면서 대단히 작은 잔이었다. 이렇게 관람이 되어 있네요. 다시 잔을 채우면서 기억을 더듬듯 중얼거렸다. 그럴 수가. 프랑스가 꽤 유창했어. 그래도 외국인 같았지. 내 생각엔. 지방 출신입니다. 첩자가 말했다. 아니 외국인이요. 카튼이 마침내 생각이 나는지 손바닥으로 탁자를 쾅 치며 외쳤다. 클라이 변장을 했지만 그자가 틀림없어 올드베일리에서 우리 앞에 세웠었지. 그런 경솔한 주장은 곤란하죠, 선생. 바사드가 이렇게 말하며 씩 웃자 매부리 코가 더욱 한쪽으로 쏠려 보였다. 여기에서 정말 제가 유리한 입장에 서는군요. 클라이는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제가 직접 보살폈고요. 그는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인터필즈 교회에 묻혔습니다. 당시 불황당 같은 군중 사이에서 그의 평판이 워낙 나빴던 탓에 제가 그의 유해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입관할 때는 도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로리 씨는 문득 벽에 아주 희한한 도깨비 그림자가 생긴 것을 앉아있던 자리에서 발견했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따라가 보니 안 그래도 크런치 씨의 머리통에 삐죽삐죽 곤두선 머리카락이 갑자기 심상치 않을 정도로 삐죽삐죽 곤두선 바람에 생긴 그림자였다. 이치에 맞게 생각합시다. 첩자가 말했다. 공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선생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의 추측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보여주기 위해 클라이의 매장 증명서를 여기 꺼내놓겠습니다. 마침 지갑에 넣고 다녔으니까요. 그는 서둘러 증명서를 꺼내어 펼쳤다. 그날 이후로 줄곧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라고요. 손에 들고 보십시오. 위조인지 아닌지. 이 대목에서 로리 씨는 벽의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어 크런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다. 설령 잭이 지은 집에 사는 뒤틀린 뿔이 달린 젖소. 예, 해석이 있네요. 유명한 영국 동료. 이것은 잭이 지은 집에 나오는 구절이랍니다. 이게. 잭이 지은 집에 사는 뒤틀린 뿔이 달린 젖소가 그의 머리를 빗겼다 해도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격렬히 머리카락이 곤두선 모습이었다. 크런치 씨가 첩자가 못 본 새 곁에 서더니 유령 집행관처럼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그 로즈 클라이 마리오 선생. 크런치 씨가 무뚝뚝하고 딱딱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자를 관에 넣었다고? 맞소.
그럼 관에서 꺼낸 건 누군데? 바사드가 앉아있다가 몸을 뒤로 빼며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냐면 크런치씨가 말했다. 그자는 관에 없었다고. 그래 없었어. 그자가 관에 있었다면 내 목을 내놓겠어. 첩자가 고개를 돌려 두 신사를 바라보았다. 둘 다 의안이 벙벙한 얼굴로 제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말해볼까? 제리가 말했다. 당신은 관 속에 자갈이란 흙을 넣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클라이를 묻었다는 소리 따위 찌끄리지만 해봐. 그건 속임수였어. 나 말고도 두 명이 더 안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제기랄. 크런치씨가 으르렁거렸다. 그때 나를 물먹인 게 당신이구먼. 그래. 어리 장사꾼한테 뻔뻔한 사기를 치고 있어. 금전 반푼만 준대도 그 모가지를 잡고 숨통을 끊어버리겠어. 시드니 카트는 로리시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사태의 전환에 놀라워하다가 크런치씨에게 진정하고 설명을 해보라고 부탁했다. 나중에요, 선생님. 그가 의물쩍 대답했다. 지금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저자는 그 관 속에 클라이가 없었단 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만 해봐. 입을 뻥긋하는 즉시 금전 반푼에 그 모가지를 잡고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 크런치씨는 이것을 꽤 너그러운 제안처럼 생각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확 고발해버릴까? 한 가지는 분명하군요. 카튼이 말했다. 카드 한 장이 더 생겼습니다. 바사드씨. 온 천지에 의심이 많이 난 이 거센 파리에서 당신과 똑같은 내력을 지닌 귀족주의 첩자, 그것도 죽음을 가장했다가 다시 살아난 미심쩍은 인물과 내통했다니. 이 정도면 고발해서 살아남긴 힘들겠네요. 공화국에 맞서 외국인이 벌이는 감옥 내의 음모라. 강력한 카드군요. 확실한 기요틴 카드예요. 그래서 카드 치실 거요? 아니요. 첩자가 대답했다. 접겠소. 털어놓자면 그 포악한 군중 사이에 우리 평판이 너무 나빠서 나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영국에서 벗어났고 클라이는 사방에서 얼마나 찾아야 되는지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절대 벗어나지 못했을 거요. 이게 속임수란 걸 저치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로서 놀랍고 놀라울 따름이요. 저치에 관해서는 괜히 머리 쓰지 마시지. 크런치씨가 말꼬리를 잡아 대꾸했다. 저 신사분께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골치 꽤나 아플 텐데. 그리고 저기 다시 말하는데 크런치씨는 본인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고 싶어 자제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금전 반푼만 준대도 그 모가지를 잡고 숨통을 끊어버리겠어. 감옥의 양은 그에게서 시드니 커튼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좀 더 결연히 말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곧 근무 시간이라 오래 있지는 못하니까. 나한테 제한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말하지만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소용없어요. 혹시라도 내 모가지가 날아갈 만한 위험한 일을 근무 중에 하라고 요구한다면 동의했을 때의 성산보다 거절했을 때의 성산에 내 목숨을 맡기는 편이 나으니까. 간단히 말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필사적인 상황이라고 했나요? 지금은 우리 모두 필사적인 상황이요. 명심해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선생을 고발할지도 모르고 나는 위정으로 돌담도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별것 아니요. 그쪽은 콩수에서 주리의 간수죠. 분명히 말해두는데 탈옥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첩자가 단호히 말했다. 묻지도 않은 얘기는 왜 합니까? 그쪽은 콩수에서 주리의 간수죠. 이따금 합니다. 원하는 때에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때에 들락날락 할 수 있어. 시드니 카튼이 브랜디를 한 잔 더 따르더니 벽난로에 천천히 쏟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브랜디가 모두 사라지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까지는 이 두 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카드의 가치를 우리 둘만 알아서는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한마디를 단둘이 나눠봅시다. 예, 이제 이렇게 8장이 끝이 났습니다.